지금부터 생애 마무리 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께서 웰다잉 시민운동에 대한 말씀을 전에부터 쭉 주셔서 몇 번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많았는데, 원혜영 의원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 앞서가는 의제, 담론, 사회적 주제를 계속 제기해 오셨지만 이 주제야말로 정말 앞서가는 중에도 앞서가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 갖고 이 부분이 국회에서도 함께 또 제도적으로도 보완되고 다뤄질 대목이 있다면 계속 함께 한 그러한 자세로 자기 일로 우리 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임재근 의원님과 또 전 국회의원이신 원혜영 의원님이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상속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증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더불어 잘 사는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협력연대를 위한 기부에는 점점 인색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또 근거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전환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 세상에서 죽은 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국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웰다잉 관련 법과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족 중심의 상속과 기부문화라는 주제로 그 제목을 우리는 왜 가족 중심으로 상속한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애 마무리 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세 분의 교수님들이 해주시도록 하고, 토론을 또 네 분의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대표자들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소정 교수께서 한국의 가족주의와 유산 및 유언문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다들 아실 텐데요. 한국의 가족주의 뿌리로 여겨지는 것이 조선의 성리학에서의 가족 개념이라고 합니다. 성리학에서는 개인의 생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후손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효라는 가치 또는 제사라는 의례는 집단적 생명으로서의 가족을 실현해주는 구체적인 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대화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약화되었다고 얘기가 됩니다. 서구학자들 이제 공과 사회 영역이 분리가 됐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공적 영역으로 분리돼서 사적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그 노동의 영역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은 뭐 피난처, 안식처, 친밀성의 공간 이렇게 영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공사 영역 부분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가 서구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일어났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의 가치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유동성이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응해서 가족들이 더 끈끈하게 뭉치고 단결하는 그런 생존 집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생존 단위로서의 가족 개념 안에도 최근에 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효라는 가치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분명한 가치를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인 돌봄의 어떤 관계나 실천에 있어서는 이전만큼 강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따 인터뷰 결과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부모 세대도 자녀들의 직접적인 돌봄이나 부양을 받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독립되어 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문제가 탈가족화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가족이 지닌 어떤 정근대적인 가치,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가치, 그리고 탈가족화 같은 변화가 모두 공존하는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볼 생애 마무리 문화도 이런 사회 분위기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신문기사 보도를 통해서 살펴본 바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미디어 담론이라고 하면 그것이 현실의 어떤 반영이고 재현이기도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틀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생애 마무리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정상성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던 2020년 11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유산 상속, 유산 기부, 유산 기증 그리고 또 이따가 볼 유언을 헤드라인에 포함하고 있는 기사들을 모두 수집을 해서 이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주제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내용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경우는 상속 관련 기사가 108건, 기부 관련 기사 68건으로 나타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이 기사 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어떤 변화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보기는 어렵지만요. 조금 표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유산 상속이 기사화되는 방식 중에는 비일상적인 양상, 즉 재벌들의 유산 상속이라든지 해외 토픽에서 다뤄지는 그런 상속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유산과 얽힌 법적 분쟁이나 그런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 관련 기사들도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산 문제에 대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유산 상속의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논설 운동의 논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 기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미담을 전달하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누가 어디 얼마를 기부를 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고 또 그 기부된 유산이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히 모은 소중한 재산인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외 유명인들의 기부가 이슈가 되고요. 또 역시 최근 들어서 기부운동이라든지 이런 논설 운동의 논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분포 속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담론들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인터뷰 참여하실 분들 이제 모집하고 다닐 때나 혹은 제가 이런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유산은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보도를 보면 유산 상속이든 기부든 대체로 사회 소수 부유층 또는 해외 유명인의 어떤 거액 상속 기부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뉴스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제 유산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지 그걸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순간에 남는 재산이 자식에게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획일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노후의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런 것들이 선택지나 상상력을 주어지지가 않고 있고 이런 고민이 삭제된 상태로 가족에게 상속이 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뉴스 보도에서는 가족 외의 상속은 비정상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조영남 씨가 여자친구에게 상속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인데 굉장히 여러 차례 기사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 두 사례 같은 경우는 유산을 상속하는데 조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유산을 포기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일종의 어떤 신기한 해외 토픽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무조건 상속하는 것 외에 그 선택지는 그 자체로 뉴스거리가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족 상속이 정상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해 해줍니다. 한편 이제 유산 기부와 관련해서는 선행의 차원에서 부합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김밥 행상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김밥 할머니 사례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렵게 사신 독거노인 어르신이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일종의 장르처럼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거액을 기부했다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가 또 다른 하나의 장르처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담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수기능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보도 경향 속에서 일상 문화로서의 기부는 비과시화된다는 역기능도 존재를 합니다. 그냥 정상가족을 꾸리는 사람도 또 혹은 소액으로라도 이렇게 유산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성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유언으로 넘어가 보면요. 분석 광고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기사는 총 648건, 그래서 유산보다는 더 많은 기사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류를 보시면 사실 유언 관련 기사의 상당 부분이 유산과 관련됩니다.
메시지로서의 측면, 즉 유언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기능으로서 언급된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유산 기부, 상속과 관련한 도구도 많고 또 여기 갈등이라고 분류된 것도 사실상 유언의 해석 방식이 모호해서 유산 분배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해서 갈등이 생긴 경우라서 사실상 유산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유언과 관련한 어떤 법제도적인 측면, 또 90년대 들어서는 유언 신탁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상품 서비스로서의 그 유언에 대한 정보성 대상이 나타났고요. 또 뭐 장래 문화의 의미로서 유언에 대한 프레임도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가지 담론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이 어떤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다거나 사회적 관계를 마무리한다는 측면보다는 경제적 마무리 중요한 요소로 소환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에 대한 법적 프레임은 모두 유산 분배와 관련한 판례, 유산 문제가 걸린 유언의 법적 효력, 유류 문제도 뭐 등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유한 신탁이나 뭐 화장 운동들이 나타나는 흐름은 사실 생애 마무리 과정에 어떤 주도권이 커진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주도권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들여다보면 개인이 생전의 경제적인 마무리를 잘 해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보장으로서 유언을 남겨야 한다는 것, 이런 인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한 내용과 같이 유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이후에 갈등에 휩싸이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개인이 경제적인 마무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 유언을 남겨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언은 부정적인 죽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서라는 키워드를 찾으면 더욱 그러하고요. 자살을 앞두고 남기는 메시지라든지 폭로를 하는 메시지로서 유언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 인용된 위의 기사를 보시면 어느 대학생이 학교에서 유언 쓰기 과제 같은 것을 하고 실제로 자살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유언은 누군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뭔가 기록하기 위해서 남긴다기보다는 어떤 비장한 이유 같은 것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유언 공증을 받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한국도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2010년대 올수록 유언과 관련한 정보성 기사,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로서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진 게 결국은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변화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유언이 어떤 구체적 생애 마무리 실천으로서 담론화되는 그런 사례인데요. 1990년대 말에 SK 최종현 회장을 비롯해서 사회 저명 인사들이 화장 유언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화장 유언 운동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마무리 방식에 대해서 직접 결정을 하고 또 그걸 언어화하고 표현하고 이런 방식으로서 유언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서울연구원과 협력과제이다 보니까 서울 시민분들을 제안을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인터뷰 섭외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도 있고 그래서 인터뷰에 응했다가 철회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게 무거운 주제고 별로 즐겁지 않은 주제라서 제고를 해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반응 자체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포봇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거주 10분을 인터뷰했고요. 그렇지만 경기도에 거주하신 분들도 사실 최근 몇 년 이내에 은퇴를 하고 경기도를 이주를 하셨거나 혹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에서 평생 직장을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 어떤 문화적인 정책적 영향력 안에 있는 분들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걸 모집하는 방식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의 자녀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신 경우였고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고 또 뭐 경제적으로나 교육 수준으로나 이렇게 좀 평균을 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편향이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말씀드리면요. 우선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가족 상속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가족에게만 상속을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차마 꺼낼 수도 없고 꺼냈을 때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건데 왜 묻냐는 그런 반응이 올 정도로 가족 상속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뭐 전통이고 혈연이고 기본적인 속성이고 자연의 섭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자산 자체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 부분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법적 명의로만 자신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족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실질적 소유자인 자녀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인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은 부모의 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좀 공통적인 인식이었고, 또 자녀가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 경제적인 어떤 자립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녀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빈분청석을 하는 것 또한 부모의 도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딸, 장남, 차남 이런 구분 없이 똑같이 물려줘서 이후에 뭐 자녀들 간에 불화가 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아들, 딸이 평등하게 됐다라고 인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 인용한 분들 같은 경우는 딸만 있는 분인데 딸들이 부모님 재산을 부모님 다 쓰시고 가라고 하고 이제 상속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아쉬워하시면서 아들이라면 내가 좀 강요를 해서 상속을 해줄 수도 있는데 사위한테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재산 상속 주체는 어떤 남성, 그래도 남성이라는 것이 은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좀 공통적으로 두드러졌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닌 이상 자녀한테 가는 게 맞고 생활이 조금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또 자녀한테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부에 대해서도 기부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면 오히려 기부단체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서 교회나 승가원 이런 데 기부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자선단체나 뭐 보호기관 이런 곳에 기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내 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셔서 이런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또한 기부를 막는 어떤 요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이후에 이나빈 박사님께서 설문조사 결과 공유해 주시겠지만 많은 60, 70대 분들 내 자산은 내가 충분히 쓰겠다 혹은 충분히 쓰고 남겨주겠다 이런 입장이시기도 한데요. 여기에도 사실 자녀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을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특히 60, 70대 분들은 이제 부모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양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돈이 들고 그리고 몸이 고생하는 방식의 부양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모아둔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정서적인 친밀감도 더 높아진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의존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책임지는 것이 60, 70대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물론 부모가 아니라 그 자식에게 질문한 것이긴 합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사회가 나눠서 해야 한다는 파란색 부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돌봄이 탈가족화되고 있고 그 돌봄의 역할을 정부나 사회가 좀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정부와 사회로부터 이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가 없다면 당연히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존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60, 70대 분들이 노후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대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양상을 찾아보자면 자식 세대의 어떤 세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하신 분들은 대부분 현재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내가 살던 때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맞는 대가를 얻어왔고 또 취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 딸은 노력한 만큼의 돈을 벌거나 뭔가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충분히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상속을 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앞으로 나의 어떤 사회경제적 계층이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이 해가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아무래도 가족 상속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집 명의를 바꿔준다든지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예적금을 준다든지 교육비를 좀 책임져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그런 경제적인 지원 또는 상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나온 건데 그 유산 기부 이상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차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자녀 세대의 불안정함을 좀 보조해주고 그런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부를 고려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인터뷰하신 분들 모두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대로라면 내 아들, 딸들은 절대 집을 장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집을 물려준다든지 부모의 그런 자산을 상속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유언과 관련해서 특별할 만한 점은 유언을 오로지 자식에게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유언이 아무래도 유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줄 자식에게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장례 방식과 관련해서 화장을 해라, 수목장을 해라 이런 내용도 자식에게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분들이 자식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는 방식의 그런 장례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식에게 분명하게 의사를 표하고 싶어 하시거나 이미 꾸준히 표해 오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의 유언을 남긴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 밖의 관계들, 친구라든지 사회에서 맺은 관계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애 마무리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정리를 하고 회고를 하고 기록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신의 삶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인터뷰 시작할 때는 혹은 인터뷰 말미에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던 생각인데 그걸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조금 알게 됐다. 이런 말씀들 해주셔서 저도 조금 뭉클하기도 했는데요. 또 그런 제가 생전 장례식이라든지 뭐 생애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대안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을 때 그동안 이걸 들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막상 들어보니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정보가 없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계기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애 마무리 방식을 그러니까 자기 생을 되돌아보고 기록하고 뭐 공유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나 뭐 그런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이미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정리하자면요, 우리 사회에서 생애 마무리에 있어서 물질적 마무리가 사회적 관계 마무리보다 우선되고 있고, 또 그 물질적 마무리에 있어서도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규범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세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60, 70대 분들은 소위 말하는 낀 세대라고 해서 본인은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식을 부양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신을 부양한 대가로서 유산을 상속한다든지 그런 교환관계가 작동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애 마무리 많은 부분이 자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를 아우르는 그런 비한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하빈 책임연구원님께서 가족 중심의 유산 상속 문화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노년층들의 재산 상속 계획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또 생애 마무리 문화에 대한 어떠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족 중심의 유산 상속 문화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상은 사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의 질적 연구 결과가 양적인 데이터에도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노년층 60대에서 70대 사이 600명으로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연령별로 목표 사례수를 각 300명으로 잡았고요. 또 지역구별로 비례하면 표집을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설문지는 이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설문지를 구성을 해서 1대1 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조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4가지 파트로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들이 조사가 됐고 재산 상속 방식으로서 예를 들면은 재산 상속의 의미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이미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다면 그 비율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재산 상속 방식 혹은 재산 상속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율은 어떠한지 그리고 가족에게 만약에 재산을 상속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등등 재산 상속의 방식을 조금 구체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재산 상속 방식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저희가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서 보고된 재산 상속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노년층의 상속 방식에도 유효하게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순자산 금액, 그리고 자산 형성이나 소유권에 대한 인식, 예를 들면 내 재산은 나 혼자 읽은 것이다, 혹은 가족이 공동으로 읽은 것이다, 혹은 나의 재산은 나의 것이다, 아니면 가족의 공동의 것이다 등등의 문항으로 이 인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에 대한 인식으로서 예를 들면 가족은 한 핏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같이 혈연 중심의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식을 낳는 중요한 이유는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이다와 같은 부계 중심의 영수성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봤고, 자녀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동일시 수준이 어떠한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가족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우선한다와 같은 문항을 활용을 해서 그 가족 중심주의와 같은 가족 중심주의에 대한 인식이 또 어떠한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 특성인데요. 자녀 수나 기혼 자녀 수와 같은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현재 어떠한지를 물어봐서 가족의 질적인 특성도 실제 재산 상속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요인으로서 마지막으로는 그 상속 동기 중에 교환 이론을 근거로 해서 현재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교환 이론에서 말하는 상속 동기라 함은 그 자녀가 제공하고 있는 혹은 제공할 부양 서비스, 돌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소유 재산을 교환하게 된다는 게 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기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노년층의 재산 상속 방식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에 관한 생각과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또 살펴봄으로써 현재 서울시 노년층이 어떻게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결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사 대상자들의 유산 상속 방식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재산 상속의 의미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600명 중에 약 421명에 해당하는 70.2%가 이미 경제적 지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제일 큰 방식이 결혼 비용 지원을 한 게 85.5%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주택 구입비, 그리고 사업비 지원, 생활비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자산을 100%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얼마만큼을 이미 경제적 지원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6.3% 정도를 이미 재산 상속의 의미로 자녀에게 지원을 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것과 별개로 향후에 그러면은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신 분이 600명 중에 352명, 58.6%에 해당된 분들이 상속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고, 근데 이 352명이 모두 다 가족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 향후 재산 상속 방식을 보시면은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와 자녀 둘 모두에게 이제 상속을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8.4%로 이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만 상속하겠다가 12.5%,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만 상속하겠다가 6.3%로 결국 이 합산을 해보면 자녀에게 상속을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가장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현재 자산을 100%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내가 향후에 재산 상속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결과 응답하신 걸 좀 보면 자녀에게 상속하는 비율이 100중에서 52%로 이제 배우자 47.5%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서 사실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사회환원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산 상속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사회환원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옵션을 드렸을 때 사회환원을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전체 600명 중에 10명에 해당되는 비율로 상당히 낮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적어서 사실 이제 이 지점에서도 한번 놀랐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사회환원 상속분도 사실 0.5% 수준으로 굉장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조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재산 상속의 의미로 이미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가족에게, 특히 자녀에게 이제 상속을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을 다시 재산출해 보면 600명 중에서 524명이, 즉 87.3%가 재산의 가족 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환원은 이제 600명 중에 10명에 해당되는 분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에게 상속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가족 상속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하신 것이 그리고 1순위로 응답을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족들이 풍요롭게 잘 살아야 나의 도리와 책임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잘 사는 것이 나의 도리와 책임이므로 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상속하겠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재산을 읽을 때 가족들의 도움이 컸으므로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녀가 나를 돌보아줄 것이므로, 즉 부양할 것이므로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내 자식이 내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것이므로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하는 동기로서 대표적인 것이 사실 교환이론인데요. 근데 본 조사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대가로서 재산을 상속하는 이 교환적인 동기는 비교적 적고, 도리어 가족에 대한 책임과 도리,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고마움과 보상의 표현으로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결과에서도 똑같이 지지되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자녀로부터 이런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받았거나,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일 끝에 내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아주 나빠졌을 때 가족보다는 의료기관이나 외부 감정인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73.6%인데 반해서 자녀로부터의 부양의 기대는 평균적으로 45%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울시 노년층의 경우에 상속의 대상과 돌봄 기대에 대한 대상이 서로 불일치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돌봄은 스스로 하거나 혹은 사회의 어떤 복지 체계에 의존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점은 이제 교환이론이 이 서울시 노년층의 재산 상속 동기를 설명하기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재산 상속 방식에 있어서 어쨌거나 자녀 상속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었으므로 자녀 상속분 혹은 자녀 상속 비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이면서도 연령과 학력이 낮은 경우에, 그리고 배우자하고만 거주하기보다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훨씬 자녀 상속분이 높았습니다. 그럴수록 자녀 상속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서나 강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 비해서 강북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자녀 상속분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또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 즉 순자산액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훨씬 더 많은 분을 이제 상속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혈연주의, 장자우대 등등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가족 구범을 보다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역시 자녀 상속분도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또 자녀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상속분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족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자녀 상속분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역으로 생각하면 가족에 대해서보다 조금 유연한 개념들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다양한 가족 구성이 가능하구나라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가능할수록 자녀 상속 외에도 다른 다양한 대안적인 상속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서서 열린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재산 상속의 방식, 특히 이제 자녀에게 이제 중점적으로 상속을 하려는 이런 인식들, 그런 선호들이 좀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좀 장기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이제 키워드인데요. 조사 대상자들의 유산 상속, 즉 물질적 마무리 문화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뽑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가족 중심주의,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부모 세대의 자기 헌신, 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사회환원 비율과 가족, 특히 이제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라는 비율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유산 상속의 대상이 이 현재로서는 이 혈연 중심의 이 가족 단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노후의 돌봄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회에다가 이렇게 의존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결국 유산 상속의 동기가 돌봄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런 도리와 책임과 같은 이런 정서적인 규범적인 동기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게 굉장히 한국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가족하면 떠오르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하면 떠오르는 핵심 정서라는 것이 이제 항상 미안함, 그리고 미안하다, 죄책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런 식의 특징 동기, 특징 정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과도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사 대상자들의 유언과 생애 마무리에 대한 인식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유언을 남길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유언은 왜 남기는가? 그 이유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응답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법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는 응답이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가 나의 재산이나 유품 등 물질적인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3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를 잘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가족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삶의 의미를 조금 잘 마무리하고 관계를 마무리하는 측면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인식이 저조하다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조사 대상자들의 삶의 마무리 문화에 대한 인식의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물질적 측면에 치우쳐진 삶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이 서울시 노년층들의 삶, 그 재산 상속 방식 결과랑 같이 좀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그 결과에서 이제 가족 특히 자녀 상속에 상당히 지배적이었다라는 점은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마무리 문화, 특히 물질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는 이 문화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사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족들에게 원만하게 상속을 잘 하려다 보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재산 상속으로 인한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도구로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생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혹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잘 정리하기
하는 것에만 이제 상당히 집중해 있다라는 것,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조사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제 서울시 노년층에게 자기 삶 혹은 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성찰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그럴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인 소회는 두 가지 좀 정서가 많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그 서글픔과 감사함이었습니다. 서글프다는 거는 나도 이렇게 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돌아보면 평생을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의 에너지를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그거에 막 온통 평생을 이제 집중을 하고 살다가 삶의 마지막까지 가서도 자녀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 이제 염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나 역시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인가. 근데 또 한편 돌아보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성취하는 일들이 그만큼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 세대는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 하려고 그런 재산들을 다 나에게, 자녀에게 상속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서글픔과 감사함이 사실은 공존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질적인 측면의 마무리도 중요한 반면, 사실 지금 삶의 마무리로 해서 공백인 시점들이 이제 그런 관계적으로 좀 만족스럽게 정리를 하고 나의 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고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더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속 연구로 조금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의 마지막으로 강명구 교수님께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실천으로서의 유산 상속 문화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존 연구를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삶의 마무리 문화에 관해서. 그런데 많은 유산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나온 이론이 이제 두 가지가 큰 줄기가 있었는데요. 첫째 줄기는 아까 또 앞에 두 발제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죽음을 앞뒀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자녀밖에 없고 가족밖에 없으니까 내가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교환 이론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굉장히 도구주의적인 사고죠. 또 하나는 이제 이타적으로 자녀에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두 가지 이론이 이제 주로 있었고, 국내에서 많은 연구들도 이 두 가지 이론을 어떤 것이 맞느냐, 또 이것이 두 개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동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는데, 실상에서는 많은 경우 자녀에게, 가족에게 상속하겠다라는 실질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족과 깊이 관련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현황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 한국의 노년층들이 삶의 마무리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하는 것 중에 저희 웰다잉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마무리, 두 번째는 물질적 관계의 마무리,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생명의 마무리를 이번에는 좀 또 기존의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제쳐두고 사회적 관계의 마무리와 물질적 관계의 마무리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 특히 결과적으로 보니까
유산 상속, 또 유언 유서 쓰기, 또 생애보 쓰기, 자기 자서전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가족 중심의 유산 상속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의 작성을 여기다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 또 발제도 앞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그 앞에서 정리해드린 그런 연구 결과를 조금 정리를 한두 가지로 하고 그것으로부터 그런 발견으로부터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두 분 발제에서 들으셨지만 제일 두드러진 것은 역시 가족 중심의 상속이고 심층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렇고 사회 조사를 했을 때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은 뭐 100명 중에 99.9명이 당연히 내 자식에게 상속한다 하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기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0.5%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것이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이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대답은 역시 나의 도리다. 자식을 위한 나의 도리다.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부모로서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가족을 내가 지킨다 하는 생각이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게 나의 도리고 나의 평생을 바쳐서 할 일이고 죽기 직전까지도 죽고 나서까지도 내 가족만 그것도 자식만 생각하는가? 배우자보다 평생 나를 위해서 같이 살아온 배우자보다도 자식에게 더 많이 못하는데 왜 이러는가? 이 가족 중심주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강고하는 가족 중심주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에 대한 연구를 좀 검토를 하고 역시 지난 50년간 혹은 70년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마음의 습속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습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한 사회 집단이 사회 공동체가 공통적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이런 생각, 마음의 습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습속이 되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연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검토했는데, 한 가족을 내가 일구고 또 이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또 그거로부터 자긍심을 느끼고,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장기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용어를 호두 껍질처럼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좀 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나의 가족만 내 새끼만 챙기는 그 가족 중심주의 문화가 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을 썼고요.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재산 기부 의향을 물었을 때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과 기부한다는 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920년대부터 2020년까지 100년 넘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쭉 저희가 분석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기부는 기부, 상속은 상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행위고 또 기존 연구들, 학술적인 연구들도 저희가 뭐 100편 이상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기부에 관련된 논문, 연구 그거 따로 있고 또 상속에 관련된 연구 따로 있고 그렇게 별개의 행위고 실제 보통의 사람들도 서울시의 노인들도 60대 70대 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부는 기부고 상속은 상속이고. 그래서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별도의 행위로 돼 있는 것이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사고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적으로도. 그 브릿지를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그게 분리가 되는 것은 가족주의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가족중심주의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연결하는 것도 가족주의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족중심주의에서 열린 가족주의로 이렇게 해야만 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의 고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부와 상속과 관련해서 보면 이 언론 보도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많은 응답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밥 할머니 프레임입니다. 선행. 그거는 선행을 하는 좋은 일. 근데 그게 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할 때 김밥 할머니 프레임이 그 별도의 선행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좋은데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의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참 착한 일 했네. 그리고 나는 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분리를 나타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발견이고 세 번째 중요한 발견은 역시 생애 마무리 문화에서 사회적 관계의 마무리와 물질적 관계의 마무리에서 두 분도 그런 관측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물질적 관계의 마무리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 관계의 마무리는 이제 사회적 관계의 마무리는 이 보고서에서 설명을 저희가 좀 세밀하게 했습니다만 역시 내 삶의 그 궤적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가지고 있던 의미 또 나의 그 가족과 친지들과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나눈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을 남기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문화는 굉장히 부족하고 재산을 어떻게 말썽 없이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는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혁신돼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다. 부재하는 문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장의 문화가 굉장히 부재하다가 어떤 것을 계기로 확산했듯이 저도 이 부분은 확산의 가능성은 역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긴 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다 쓴 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죽겠다 하는 태도는 뭘 보여주냐면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성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년대 이후 40년대, 50년대 태어났던 세대들, 지금 60대, 70대 한국의 노인들이 소위 개인성이라는 새로운 근대적 개념을 자아의 개념으로 획득을 했지만 그것이 가족 안에 있는 개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열린 형태로 사회 공동체 혹은 이웃으로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발견에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안을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의 행위와 상속의 행위를 가르고 있는 이 가족 중심주의를 열린 가족 주의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유서나 생애고 어떤 이런 사회적 관계의 마무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실제로 유서 쓰겠냐라고 할 때 65% 이상의 응답자들이 쓰겠다, 쓸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의향은 있는데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면 좋은데 그럼 내가 그것까지 뭐 이런 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 캠페인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언이나 유서스니까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내 삶의 의미를 후세와 공유하는 그런 문화적인 의미에서 그런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4가지의 정책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게 웰다잉에 관련된 연구를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한 거라고 이번에 지금 2번째로 하는 건데 첫 번째 한 연구는 정책적인 거였고 2번째는 지금 이제 주로 유산과 상속에 대한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고령화가 되고 돌봄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같은 국가적인 책임 같은 것이 강조되면서 이제 노인들의 어떤 인식이 바뀐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 좀 이제 이 연구를 보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것이 있었다면은 서울에서만 이게 저희가 서울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이나 아니면 지방의 다른 도시 아니면 사실 농어촌인가 도시 뭐 이렇게라도 비교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게 일단은 좀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소개 한번 더 주시면 이건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 저희가 사실 원장님이 지난달에 그만두셔서 지금 협력 과제들이 일단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지는 새로운 원장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부와 상속의 어떤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게 기부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인분이 살아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일부는 자녀에게 주고 일부는 기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상속은 돌아가셨고 나서 남은 재산을 남아있는 자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어서 사실은 이 의미의 어떤 차이를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웰다잉이라는 게 사실 그 유산 상속 결국에는 죽음 인식과 죽음 준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죽음 준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 현재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더 바쁘고 대응하기가 더 바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웰다잉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작년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했었는데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게 시민 제한 예산인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인즉슨은 결국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근거법이 중앙정부의 근거법이 하나 있어야 이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서 그 사업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근거법이 없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첫 해, 두 번째까지는 3억 5억 이렇게 잡혔다가 2020년도에 이게 삭감되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근거법이 이게 노인복지법에 있든지 의료법에 있든지 아니면 별도법으로 따로 웰다잉에 관련된 법이나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웰다잉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전 의료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장례 의향서 같은 거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만 봐도 이거를 작성하는 기관들 중에서 서울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뜻인데 그거는 결국 중앙정부에서 거의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서울시라면 뭐 노인복지가 로시터스 아니면은 하물며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관련된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비대면 감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 우리가 계속 이게 어두운 주제라고 하지만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절대 이걸 어둡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일단 죽음 내지는 유언, 유서 쓰는 거를 계속 얘기하면은 뭔가 약간 찝찝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혹시 관련된 연구를 저희가 혹시 지원하거나 저희도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추가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께서 영상으로 토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자선단체 입장에서 유상기부와 유상기부 캠페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의회가 유상기부 캠페인을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들이 연합해서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영국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유상기부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기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1인 가구 증가, 또 고령화 등으로 사회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가계의 소득 감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단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선단체 기부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만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이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유상기부 운동은 앞서 말한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 개인 자산이 사회로 환원되어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고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자산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활동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가 추진한 유상기부 캠페인은 국내에서는 자선단체들이 연대해서 추진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자문을 받을 곳이 없어서 영국의 유상기부 캠페인을 20년째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여서 현재 자문과 가이드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20년 전에 유상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2013년 레거시 10 입법화와 유상기부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인해서 전체 기부금의 33%, 약 3조 3천억이 유산기부금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비영리 자선단체 수입 측면에서는 유상기부의 비중이 4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 유상기부 입법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국은 2011년 11월부터 레거시 10 운동을 시작하였고 여기서 레거시 10이라고 하면 개인 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유상기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상속세일 텐데요. 영국의 억만장자, 재벌 등이 레거시 10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여당, 야당 당수들도 레거시 10 운동에 동참하여서 유상기부 서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상기부 확산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유상기부 서약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어서 유상기부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재부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레거시 10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영국 유상기부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님께
영국 재무부는 왜 세수가 줄어들매도 반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영국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국 자선단체에서 강하게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주장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유산기부 입법화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줄어든 세수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가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성이 적은 사업들, 예를 들면 노숙자, 인종차별, 난민, 빈곤계층 대상 지원 사업들을 민간 자선단체가 맡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유산기부법이 정부 차원에서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서 영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반면 우리나라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께서 한국의 레거시 10 입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하셨고요. 그런데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께서 다시 재발의하시기 위해서 국회의원 10분의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조만간 김병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국인의 유산 상속과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20년 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산을 자녀나 지인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선단체들이 지속적인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인해서 대중이나 기부자, 변호사들이 인식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영국의 한 영국 컨설팅 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국 16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언장을 작성하겠느냐라는 질문에 35%가 작성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응답자 중에 주로 75세 이상 대부분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작성 시 체리티에 기부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33%가 기부하겠다라고 응답하였고요. 그리고 영국에는 유언장 작성 캠페인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중에 설문을 했는데요.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체리티에 기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20%가 기부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질문을 조금 바꿔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기부한 다음 체리티에 기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40%가 기부하겠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유산기부 캠페인을 시작할 때 이 메시지를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V 광고에서 메시지가 이제 당신이 유산기부를 하신다면 가족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친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체리티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가서 이 메시지가 유산기부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낮췄고요. 그리고 이게 유산기부를 하게 되면 자녀한테 못 주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 주고 친구한테 주고 마지막에 남은 돈을 체리티에 기부해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저희도 2019년도에 이 메시지로 TV 광고를 했는데요. 저희 TV 광고 메시지는 당신이 유산기부를 하신다면 먼저 가족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친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대중한테 체리티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도 계시기 때문에 체리티를 어려운 이웃으로 바꿔서 저희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산기부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도 20년 전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또는 사회에서 이제 죽음을 떠올리는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유언장 작성하는 경우가 낮았고요. 또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보니 인식개선 캠페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메이저 16개 자선단체가 연합해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했고 현재는 200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상기부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째, TV나 신문 등 미디어를 활용해서 유상기부에 대한 편견, 장애물, 이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또 결과적으로 유상기부 확산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상기부 캠페인은 단시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캠페인 시작 7년 후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앞서 말했듯이 유상기부금이 3조 3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유상기부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인식 개선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2009년도에 캠페인을 전략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셜 마케팅을 연구해서 행동 변화 캠페인으로 전략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유상기부 캠페인의 타겟은 55세 이상이며 60에서 80세 연령대에서 유상기부자가 많이 나타났고요. 또 유상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은 30대에서 50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부모가 유상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자녀가 반대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통계에 의하면 평균 유상기부 서약 후 7년 후에 인컴이 자선단체에 들어왔고요. 또 평균 유산기부자는 재산의 20%를 기부하며 평균 3곳 내지 4곳 단체에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팀이 영국 자선단체와 전문가를 저희가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유언장 작성을 하면서 유산기부를 포함시키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실제 유언장을 작성할 때 기부를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옆에서 변호사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포함시키겠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와 또 변호사의 유상기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식이 유상기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협회를 동참시키고 변호사 인식 개선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상기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지표 5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의 태도,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는지, 캠페인의 효과로 유상기부에 대한 이메일이나 전화 문의가 있는지, 또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지,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인해서 세제나 법률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이게 영국에서 만든 지표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3번, 4번, 5번은 저희가 평가 지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캠페인을 추진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직 1번과 2번은 진행을 못 시켰고요. 올해부터는 1번과 2번도 사업으로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유상기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인데요. 영국에서는 대부분 자선단체들이 유상기부를 위해서 유언장 작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분과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는 유언장 쓰는 문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은 유언장 작성 캠페인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사회적 벽을 느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유상기부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캠페인과 연결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 부분을 행동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저희가 유상기부 전문가와 변호사분들께 유상기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중과 기부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두 번째, 유언장 작성 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고 변호사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또 세 번째, 정부의 세제 혜택, 이 세 가지가 유상기부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상기부 캠페인을 하거나 또 유상기부,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유상기부 캠페인을 진행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뭐 사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통계라든지 평가 지표를 참고하면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협의회에서 유상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두 번에 걸쳐 유상기부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 유상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실무자 대표분들과 저희가 영국을 스터디 투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선단체와 협회 등 15곳을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저희는 영국의 유상기부와 유상기부 캠페인을 배우러 갔는데 방문하는 단체마다 계속 유언장 작성 캠페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연수가 끝나고 종합평가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나라는 유언장 쓰는 문화가 아닌데 유언장 쓰는 캠페인을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상기부 인식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단체들이 모금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기부에 관련된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개발을 하는 게 더 한국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또 당시 저희 한국에서 연수 참가하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유언장 작성 캠페인을 시작할 엄두도 못 냈고 한국에서 유언장 작성 캠페인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서 저희가 유상기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언장 작성 캠페인과 유상기부 캠페인이 이렇게 좀 별개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같이 갔던 한국 팀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캠페인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깨달은 부분인데요.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유상기부 하십시오, 아니면 유상기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유상기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왜 그렇게 유상기부를 하면서 유상기부 캠페인을 하면서 유언장 작성 캠페인을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저희가 2년간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 캠페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배운 내용을 계속 저희가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선단체 협의회에서 2019년 8월에 갤럽에 의뢰해서 유상기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남녀 만 50세 이상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갤럽 조사 결과 보고서를 미리 웰다잉 시민운동 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되는 내용만 설명드리면, 유상기부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26.3%가 기부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면 영국과 같이 상속세를 감면하는 유상기부법이 제정된다면 유상기부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1.6%가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50세 이상이 유상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소액기부가 아닌 유상기부는 이제 착한 마음과 선한 행위에만 호소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국 사례와 같이 유상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상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웠던 점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협의회에서 2019년 TV 광고를 4개월 진행하고 2020년에 주요 언론 매체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TV 광고와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접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알고 있는 것과 인식이 개선된다는 것, 그리고 인식이 개선된 후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 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식이 개선된 후에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상기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자선단체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범국민 유상기부 운동본부를 발족을 해서 유상기부 운동본부에서 유언장 작성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유상기부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꾸준히 뭔가를 해야 10년, 20년 후에 미래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하인 나라에서는 유상기부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고 유상기부가 자리 잡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식이 향상되고 이제 공동체와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들로 구성된 나라에서 유산기부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기업인 자선단체들이 선두에 서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유산기부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토론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토론을 마저 듣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 기능을 위해서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한 후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대가족의 해체, 개인주의 강화라는 흐름에 발맞추어 문화진흥의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 장례식 때 화장을 금기시하던 유교적 전통의 장면 문화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개인의 충효라는 덕목은 이미 빛을 발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본관도 알지 못하는 물론 족보조차도 잊지 못하는 세대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 미국에서 60대 이상이 전 자산의 80%를 소유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자산 보유 비율이 이미 60%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도 늘고 자녀도 고작 한두 명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과 생의 마무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들이 장차 생을 마감할 때 현재 부딪히는 장사, 장례, 상속, 자녀 차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비를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상속할 조카마저도 없는 비혼자나 부부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요즘 노령부부는 사전에 자녀에게 자산을 다 내놓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규제 발표에 나온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자녀가 자신을 돌볼 경제적 여유나 시간을 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여생을 보내 재산의 확보가 우선인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아닌 사회에 기대야 됩니다. 사회가 자신을 돌보게 되면
그에 대한 아무런 기회 없이 무임승차한지 도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되면 기부나 유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미래를 일찍 인식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생업 마무리를 위한 문화진흥의 기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노인 학교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생업 마무리를 설계하고 노령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측되는 변화를 촉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 및 유산 문화에 대해서 저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봉진 대민 대표의 자기재산 절반 기부 선언, 이미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폭제가 돼서 유언 기부 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들의 생전 기부는 오늘 주제가 많은 부분을 유산 기부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유산이라 하면 본인이 생을 마감할 때 남은 자산은 유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감할 때가 아니라 생전에 읽은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특히 생전 기부는 그 기부자가 스스로 그 유산 기부의 결과와 기쁨을 스스로 만족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유산 기부는 자기가 유산을 내놓았을 때 그게 어떻게 써서 누가 공을 느끼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좋은 환경 조성 요인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운동을 펼쳐나가 새로운 기부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피상속인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노인 복지 예산의 팽창을 가져오고 있고,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복지 지출을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산 상속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은 통상 동산과 부동산 이런 자산을 유족에게 상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산 상속은 상속자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다투거나 심지어는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 자료에 의하면 유리분 청구 소송은 10년 동안 4.6배가 늘어났고요. 유산 분쟁 소송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산은 그분이 일생 동안 살면서 모은 재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쓰여져야 되지만요. 상속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유산을 기부하는 일 또한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유산은 가족의 것이라는 권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유산 기부의 뜻도 가족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족의 눈치를 보거나 많은 설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산 기부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유산 기부 인식과 제도가 낙후하여 그 실적이 좀 미미한데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전체 모금액이 12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5천억 원이 채 되지 않아서 한 3%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레거시 10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영국은 유산 기부가 국가 전체 모금액의 한 4분의 1대 그 이상을 넘고 있고요. 미국 또한 전체 기부금이 약 5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유산 기부가 8%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산 기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그리고 유언장 효력과 세금 등 유산 기부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와 법률적 시스템이 미비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유산 기부에 대한 법 개정을 비롯해서
웰다잉 프로그램의 활성화, 또 엔딩 노트, 유언장 쓰기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부를 받는 비영리 기관의 투명성과 다양한 법률적 세금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유산 상속이 부유층이나 또 사회 지도층 이런 특정 계층의 관심사라고 여기 있었습니다만은 베이비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서 유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상속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서 유산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서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김희정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에 유산 기부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26.3%는 유산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 51.6%는 상속세 감면 등을 담은 유산 기부법이 제정이 되면 유산 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은퇴교육이 있는데요. 유산 상속 증여 심판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때 유언장 작성이라든지 또 유산 기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유산 기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사도 표현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도 이제 가족에 대한 법정 상속만이 아닌 사회적 상속, 유산 기부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뜻을 모아서 유산 기부를 장려하고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도 필요한데요. 이러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협의 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유산 기부 운동본부 뭐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도 검토돼야 되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께서 좀 마무리 말씀 겸 코멘트를 좀 해주실 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세계마무리 문화에 대해서 연구 임하기까지 굉장히 낯설고 잘 모르는 영역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특히 그 10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깊은 얘기 들어보고 또 저는 아직 조금 멀게 느껴진 영역이지만 저도 곧 그런 나이대가 될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야 할 길이 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착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또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제 죽음과 그리고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고민을 사실 지속적으로 조금 할 수밖에 없는 내담자들을 이제 만나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보다 더 실질적인 개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속적인 연구를 지속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건 큰 그림에서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문화와 인식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에서는 그런 식의 개입과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들을 실제 꿈꾸기 안에 실제 변화를 이뤄내는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제목을 생애 마무리 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였고 구체적인 주제가 가족 중심 상속과 기부 문화. 우리는 왜 가족 중심으로 상속하는가? 사실은 왜 가족 중심으로 상속하는가 하는데 저희 대답이 가족 중심 문화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보면 동호 반복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상속과 기부와 관련해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웰다잉 시민운동에서도 생애 마무리 문화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기부도 그렇고 기부 상속도 그렇고 역시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개념이 필요하고 그 개념과 연관된 문화가 어떤 현실로 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일상생활 안에서 그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법 제도가 그런 그 변화에 따라가는 법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게 먼저냐? 그거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생애 마무리 문화와 관련해서 보면 어느 게 먼저랄 것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담론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가족 제도의 변화가 많은 경우 유산 상속이나 가족 중심주의의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 식민지 시기에 조선조 때 쭉 내려오던 누구에게 상속하는가 재산을 물려줄 사람에게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한다. 그때 배우자도 상속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권리도 없었고 그걸 법으로 만들고 58년에 다시 가족법이 개정이 되면서 배우자에게도 가능해지고 92년에 균분상속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분상속이 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이 조사 결과가 밝혀주듯이 대부분이 균분상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와 제도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과 기부 문화에 관련해서도 역시 저희가 이 가족주의 문화를 열린 가족주의를 바뀌는 제도와 법령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그 문화적 그 실천과 가치 체계가 또 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저에게 남은 문제는 법제도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문화적인 실천, 미시적 실천 같은 것들에 집중해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캠페인과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다잉 시민운동은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도 앞으로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그리고 또 온라인에 참여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삶을 위해서 살아온 노력만큼 삶의 마무리도 잘 준비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가족의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상속의 문제, 유산의 문제, 또 그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쓰느냐의 문제도 결국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하는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그 문화가 잘 조성될 수 있게끔 뒷받침되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웰다잉 문화의 조성이라는 게 정말 시대적 과제이면서도 또 굉장히 멀고도 힘든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또 시대가 이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증진시키고 있고 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세미나 같은 노력들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의 생애 마무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또 이 세미나를 지원해 주신 서울연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